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개항기의 통상조약과 무역이라는 주제하에서 개항기의 통상조약과 무역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조선이 식민지로 재편되는 과정과 일본의 식민지 통치 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왕조의 일본 식민지로의 재편은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일본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하며 조선을 계속 지배하려고 한 청나라와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본과 청나라와의 대립은 1894년 청일전쟁으로 폭발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일청 강화조약, 세칭 시모노세키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부정하고 조선의 완전한 자주 독립국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4대 책봉 관계에 입각한 전통적인 동아시아 국제 질서는 완전히 해체되고 일본 후 조선에 대한 개입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삼국 간섭을 주도하며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했던 러시아가 조선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 확대하려고 하자 조선은 다시 일본과 러시아가 헤게모니를 다투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1900년대 초 러시아와 일본은 한국과 만주 문제를 둘러싸고 협상을 벌였지만 양국의 제안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결과 1904년 2월에 발발했던 러일 전쟁은 1년 이상이나 지속되었고 1905년 9월에 체결된 포츠머스 강화조약에서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빠르게 한국을 보호국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러일 전쟁 중인 1904년 8월에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여 일본인 재정고문 1인과 외국인 외교고문 1인을 고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화면의 내용은 1905년 11월에 체결된 제2차 한일협약의 주요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협약의 제1조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외국과의 관계 및 사무를 지휘하고 일본의 영사가 제외 한국인의 신변과 이익을 보호한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제2조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과 타국 사이에 존재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고 앞으로는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이나 약속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였고 이 결과 한국 내의 모든 외국 공간이 철수했으며 해외의 한국 공간 역시 모두 철수하였습니다. 또한 이 협약에 근거하여 1905년 12월에 통감부가 설치됨으로써 한국은 사실상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습니다. 1910년 8월에 체결된 한일 병합조약은 이러한 과정의 종착점이었습니다. 1910년 8월 29일에 공포된 이 조약의 제1조는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 또 영구히 일본 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라고 하였고 제2조는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에 기조한 양여를 수락하고 전현 한국을 일본 제국의 병합합을 승낙한다라고 하여 한국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한국을 어떻게 통치했을까요? 여기에서는 이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민지 통치 방식을 크게 유형화하면 자치주의와 동아주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치주의 통치 방식을 대표하는 영국은 식민지의 통치 권한을 본국 정부에 집중하기보다 식민지에 유임하고 예산도 식민지 자치에 맡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식민지 입법과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본국과 별개의 독립된 의회를 설치하여
본국 정부의 간섭을 줄이려고 하였습니다. 물론 식민지에 파견된 총독의 권한이 집중되었고 의회 의원도 총독이 임명하는 등 식민지 인민의 권리는 크게 제약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국의 식민지 지배는 전통사회를 크게 바꾸기보다는 온전시키면서 기존의 지배 질서를 이용하여 간접 통치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자치주의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동아주의 통치 방식을 대표하는 프랑스는 식민지를 본국의 한 지방으로 완전히 통합하고자 하였습니다. 식민지도 공화국의 일원으로서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향유하는 데 예외일 수 없다는 철학이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프랑스 의회는 본국과 식민지를 포괄하는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입법권을 행사하였는데 각 식민지는 대표를 선출하여 본국 의회에 보냈습니다. 물론 식민지에서의 선거권은 종교와 본국 언어 구사 능력 등과 같은 것에 제약되어 소수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동아주의를 채택한 프랑스에서 식민지는 본국 정부를 정점으로 하여 관료적으로 통제되는 중앙 집권 체제에 근거하여 통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동아주의에 입각해 있었던 일본의 식민지 통치 방식은 프랑스에서 보이는 것과 여러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식민지 한국을 통치하기 위해 설립된 조선 총독부와 조선 총독의 본국 정부와의 관계 및 지위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선 조선 총독부 혹은 조선 총독은 일본 본국 정부로부터 독립된 사실상의 자치기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총독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선 총독부 관제를 보면 조선 총독은 천황에 직위하여 재반 정무를 통할하여 내각 총리 대신을 거쳐 상주하고 제가받는 지위였습니다. 즉 조선 총독은 식민지 한국 통치를 전담하는 최고 행정기관으로서 내각 총리 대신의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황에 직접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조선 총독 관제는 1919년 3.1운동 직후와 1942년에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조선 총독의 지위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특히 1942년에 내외지 행정 일원화를 위한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조선 총독에 대한 본국 정부의 감독권이 명시되었으나 이것이 식민지 한국에 대한 최고 행정기관으로서 조선 총독의 지위를 변화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조선 총독은 입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한국은 일본 제국 영토의 한 부분으로 편입되었지만 그 법적 주인은 본국과 달랐습니다. 식민지 한국은 일본 본토인 내지와 구별하여 외지라고 불렸는데 이것은 일본의 통치하에 있으면서도 법제상으로는 일본과는 다른 입법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식민지 한국의 법적 주의를 규정한 조성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본 본국에서 제정한 법률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상 한국에는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였고 한국에서 법률로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은 조선 총독의 명령, 즉 제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내지의 법률 중에서 한국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칙령을 가지고 그 시행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령이든 칙령이든 한국에 시행할 법령의 제정에 제국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국의 제국의회는 입법이라는 의회의 고유 권한을 이용하여 조선 총독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앞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일본은 내선일체, 황민화 정책 등과 같이 동아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식민지 한국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와 본국을 입법지역으로 구분하고 본국 정부는 물론 의회의 감독을 받지 않은 채 조선 총독은 재량적으로 입법과 행정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식민지 통치 방식의 근거에 식민지기의 경제제도와 무역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